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화폐로 사용되는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작업 수단적 성격을 지닙니다. 어떤 이는 화폐는 생존 수단이다라는 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그래요. 화폐는 욕망 충족 수단이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견해를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폐는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하에 있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화폐가 없더라도 식량이 있으면 먹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럼 화폐는 뭔가요? 사회적으로 보면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화폐는 뭐가 되나요? 작업 수단이 되는 거죠. 기업도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그래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물물 교환을 통해서 기업을 유지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원활한 교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화폐, 사회적으로 원활한 교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화폐인 것이에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생존과 화폐는 직접 상관이 없죠. 근데 식량이 떨어지면 현 시대에서는 식량을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물물교환을 통해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화폐를 통해서 구하겠죠. 작업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장식품과 같은 욕망 충족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원료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제 A는 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작업수단 네 개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A가 금과 같은 화폐를 생산하는 어, 자, 생산 업체로 가정하는 거죠. 400만 원이 가치에 해당되는 금은 생존수단 생산 능력과 욕망 충족 생산 능력에 공급되어 장식품의 원료로 쓰이건 화폐 유통기능을 하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래요. 인건비를 무엇으로 지급할까요? 생산한 물체로 지급하겠죠. 금으로 지급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윤도 조직체 가치도 금으로 회수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작업 수단만 얻으면 되는 거죠. 금을 채굴할 그래요. 이제 A는 8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B의 생산물을 획득하고 8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앞의 가정에 의하면 A는 B로부터 어 그래요. 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작업수단을 얻겠죠. 그래요. 필요한 거 A는 다 얻었죠. 그러면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만 계속 생산하면 되는 거죠. B는 8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C의 생산물을 획득하고 C에게 A로부터 획득한 8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금을 지불합니다. C는 8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D의 생산물을 획득하고 D에게 B로부터 획득한 8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금을 지불합니다. 다른 이들은 금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데 A는 어떤가요? 자기가 직접 생산한 금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죠. 물물 교환이 되는 거죠. A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D는
800만 원이 가치에 해당되는 A의 생산물을 획득하고 A에게 C로부터 획득한 800만 원이 가치에 해당되는 금을 지급합니다. 이 순환 구조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요. A는 이미 필요한 걸 다 얻었잖아요. 또 자금도 회수했고, 약간 모순이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A가 생산하는 생산물은 금인데 8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8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8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A에게 지불해야 하며 A는 D가 지불한 것을 필요로 해야 하며 D는 A의 생산물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D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D는 대명으로 금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그러한 존재는 금을 바탕으로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조직 존재입니다. 좀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언급했죠. A는 금을 지불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다 얻었죠. B에게. 따로 뭐 금이 화폐로 사용되는 이상 A는 A에게 특별히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화폐를 발행하거나 화폐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래요. 이러한 순환 형태가 생기지 않는 거죠. A는 특별히 회수할 이유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화폐 생산 업체는 화폐 공급업체는 필요한 수단을 얻으면서 동시에 화폐를 지급한 게 돼버리는 거죠. 물물교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화폐만 필요한 걸 다 얻었으니까 그냥 화폐만 계속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화폐를 돌려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순환 구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 교환 메커니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급을 위한 과정에서 수요가 가능한 가치가 생성되고 수요에 의한 소비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이 수요이고 수요가 공급인 것입니다. 공급 속에서 다 수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공급에 참여하고 있죠. 어떤 영역에 참여하냐 그뿐이지. 그러면서 다 수요를 하고 있잖아요. 공급 따로 수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공급이 수요이고 수요가 공급인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는 활동을 통해 생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는 인간의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활동 지출이 대가로 받는 주기적인 생산물 혹은 생산물이 담지 않은 활동 지출로 생산하는 인간을 생존 가능하게 하면서 사회 수요 일부분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요. 3. 소비 및 여유의 생산물 내지 가치 활동 지출 그러면서 소비 및 여유의 생산물 내지 가치로 순환하죠. 복귀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위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소비 및 여유의 생산물 내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은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존이나 욕망 충족에 필요한 것들을 소비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생존이나 욕망 충족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작업수단도 소비를 하죠. 그래요. 근데 개인적 일을 하지 않는 소비는 두 가지겠죠.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 따라서 생산물은 인간에게 특정한 형태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학문용어로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생산물 하나하나는
특정한 유용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학문적 용어로 사용 가치라고 한다. 음, 생산물이 가진 필요한 기능이죠. 쉽게 말하면 필요한 기능이다. 근데 그것을 사용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용 가치가 존재하는 물체라고 하여 모든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라고 해서 모두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가치는 활동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작업 수단이지만 농민이 하늘의 대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비에 대해서 대가를 주지 않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용한 물체라고 해서 다 가치 있는 물체는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용 가치에는 가치를 간직한 사용 가치와 그렇지 않은 사용 가치가 있는데 인간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생산물인 경우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인정받을 경우 가치를 간직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치를 간직한 생산물이 지닌 속성을 사용 가치와 대립시켜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교환 가치, 사용 가치, 가치 막 이렇게 있는데 다 가치가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좋은 용어들이 아닌 거죠. 사용 가치는 사물에 간직된 필요한 기능 이렇게 하면 막 말이 겹치지가 않죠. 하여간 뭐 이렇게 현 시대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사용하기로 했어요. 교환 가치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 가치 크기를 통해 물물 교환이나 화폐를 통한 상거래, 즉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교환 형태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교환 가치는 왜 교환 가치라고 하나요? 필요한 기능과 무관하죠. 교환 가치는 필요한 기능을 가진 사물들이 교환되게 하는 가치가 있더라. 서로 다른 물체들이 그렇죠. 필요한 기능과 구별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가치란 것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 고대부터 경제나 사회에 관심 있는 이들이 고대부터 연구를 했겠죠. 최근에 나온 견해가 아니라는 말이죠. 한 켤레에 1만 원의 가치를 간직한 신발과 한 갑에 5천 원의 가치를 지니는 담배는 한 켤레 신발 이꼬르 2갑 담배라는 교환 형태를 지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인정받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생산물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요. 인간의 생산물은 두 가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사물이 간직한 필요한 기능과는 무관한 가치인 거죠. 교환이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가치인 거죠. 교환 가치를 잃게 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이글을 쓰니까 처음 발견했을까? 그렇진 않겠죠. 활동 지출은 자연의 일부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니게 만드는데 그래요. 사용 가치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교환 형태를 지니게 됨으로써 교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사용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냥 사용 가치는 아니겠죠. 따라서 교환 가치의 원천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지출이 되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지출을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와 구별하여 가치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어떤
사물에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교환이 가능하게 한다. 활동 지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지출, 즉 가치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생산물들의 교환 관계 속에서 교환 가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간 사용 가치를 지닌 생산물은 가치를 지닐 때 교환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용 가치, 교환 가치,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 용어가 너무 어렵죠. 사용 가치는 생산물에 간직된 필요한 기능 이러면 쉽게 이해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교환 가치 그래요. 이건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죠. 생산물들은 서로 교환이 되더라. 교환 가치가 있더라. 교환 가치를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가치라고 쓰니까 헷갈리잖아요. 교환이 되게 하는 가치는 활동 지출이더라. 교환 가치, 필요한 기능, 활동 지출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용어가 다 다르고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하여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견해를 지녔는지. 해겔의 법철학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발견되죠. 결국 이와 같이 물건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단순한 규정은 물건의 보편성, 물건은 생산물은 유용성이 있다 이 말이죠. 유용성은 모든 생산물의 보편성이죠. 철학적 용어를 쓰고 있죠. 약간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죠. 여기서는 단순한 규정은 물건의 특수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지만 물건은 저마다 구별되는 필요한 기능이 있죠. 쉬운 말도 아니고 경제학적 용어도 아니죠. 여간 뭐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특수한 질은 어느덧 사상되면서 물건은 이러한 보편성이고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 물건의 보편성이 물건의 가치를 있게 한다. 그 물건이 간직된 보편성은 유용성인데 유용성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런 걸 생각하게 됐죠. 그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통하여 물건의 참다운 실질성이 규정될 뿐더러 또한 이 가치는 의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로 통일되는 물건의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이제 물건에 대한 완벽한 소유자로서의 나는 바로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인가 동시에 또한 못지않게 그 물건의 가치의 소유자이기도 한 것이다.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에 가지된 가치의 소유자이기도 한 것이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 그래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인식하여 학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헤겔은 한 1800년대 인물이죠. 그래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도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죠. 물론 이전에도 언급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으니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인식한 최초 인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꼭 최초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이전에 언급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남겨진 문헌을 통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집 짓는 사람은 구두 만드는 사람에게서 그 소소한을 얻어야 하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소산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교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처음에 소산의 비례적 균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적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언급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비례적 균등 무슨 말인가요? 한 켤레 있고 신발 있고로 두갑 담배 같은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비례적 균등 그 말이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 말인 거죠.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거래가 균등하지 않고 또 거래가 성립되지도 못한다. 균등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는 그 말이죠. 한쪽의 소산이 다른 쪽의 소산보다 더 나은 것이 되게 함을 막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자의 소산은 균등화되어야만 한다. 균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겠죠. 이것은 다른 기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능동의 쪽에서 일정한 양의 그리고 일정한 성질이라면 수동의 쪽에서도 그와 똑같은 양의 그리고 그와 똑같은 성질을 꼭 그대로 얻는다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사실 교환을 위하여 서로 관계되는 것은 두 의사가 아니고 한 의사와 한 농부요 혹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고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정한 성질의 일, 즉 일정한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일정한 성질의 일이 이런 등식을 성립시킨다. 그래요. 일정한 양으로 측정되는 활동 지출이 등식을 성립시킨다. 같은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죠. 실제로. 현대인들도 이런 것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나 이들은 균등화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교환되는 모든 것은 어느 뭐로든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정한 양으로 측정되는 일정한 성질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교환되는 모든 것은 그래요. 이 목적을 위하여 돈이 생겼으며 또 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매개자 노릇을 한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을 다 소화와 부도 계량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몇 켤레 신발이 집 한 채 혹은 일정한 양의 식량과 맞먹는 걸 계량한다. 그러므로 집 한 채와 교환할 수 있는 신발의 수요는 집 짓는 사람과 신발 만드는 사람의 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상 위거리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개념이 발견되죠. 구별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또 교환되게 하는 것이 가치임을 알 수가 있죠. 일이라고 또 언급하죠. 간직된 가치가 활동 지출임을 암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능동의 쪽에서 일정한 양을 그리고 일정 성질의 일을 하면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이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더 심화 있게 분석해서 만든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활동은 심동과 노동이 있는 거죠. 더 심화시켜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요. 움직임. 일에는 육체적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노동이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심동이 있는 거예요. 더 심화되어서 연구되어야 되는 거예요. 활동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기술이 전문성에 대응시킬 수 있고 일정한 양은 시간에 대응시킬 수 있고 일정한 성질은 활동 강도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성질은 기술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대응시켰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양은 활동의 시간과 활동의 강도가 결합된 것을 파악해야 하고 일정한 성질은 기술에 대응시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에 만든 해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심화 분석은 안 돼 있는 거죠. 핵심은 다루고 있지만 활동 시간과 활동의 강도는 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기술은 질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제공하는 유용성과 동포가 제공하는 국시의 유용성의 형태가 다른데 공통되는 것은 일정한 양과 일정한 성질을 지닌 일임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상거래를 통한 생산물 획득은 전체 생산물 획득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여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며 다루어야 할 것들 중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는 시장의 삶의
한 부분이었죠. 전세를 지배하진 못했겠죠. 대부분 상당 부분 자족으로 살아갔겠죠. 그러면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시장에 대한 연구, 시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화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도 어디서 나오나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윤리학에서 나오죠. 윤리를 다루면서 잠깐 다룬 것이죠. 따로 뭐 경제를 다루진 않고 있죠. 그래요. 그 연구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러 사용가치와 효용가치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애덤 스미스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태열강화 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라 했나요? 일반인들은 사물을 따라가면서 사물에 의지하여 뭐 바라보고 듣고 또 판단한다. 육체를 매개로 그 사물이 사라지면 뭐 움직임 또한 그치고 근데 마음의 움직임이 사물의 움직임에 의지하는데 육체를 매개로 한 사물에 의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가는 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금즉 일동일정. 이제 곧 한번 움직이고 한번 그침이 그래요. 개 여인 거천군 내진이 있냐. 모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군 어떤가는 신과 함께 이루어지니 진인이다. 진인은 어떤가는 신과 통하는 일을 가리키죠. 그 어떤가는 신과 통하게 되면 일동일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그침이 그 육체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래요. 그럼 무엇에 의지하느냐? 그 움직임은 천군의 어떤가는 신에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겠죠. 피동 즉 여지 구동. 저것이 움직이면 곧 그것이 더불어 함께 움직인다. 천군과 혼백이 있죠. 저것이 천군이 되면 함께 움직이는 것은 혼백이 되고 저것이 혼백이 되면 그것은 천군이 되겠죠. 어떤가는 신이 되겠죠. 동즉 천근 움직임은 곧 하늘의 뿌리이다. 그러면 천근은 그냥 비유적 표현이죠. 하늘의 뿌리, 하늘의 급 원본이다.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움직임이 때문에 그렇죠. 천근이라겠죠. 그러면 천근은 어떤가는 신의 움직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즉 여지 구정. 그침은 곧 그와 더불어 함께 그친다. 똑같은 말이죠. 저것이 그치면 이것이 그치고 이것이 그치면 저것이 그친다. 어떤가는 신이 그치면 혼백이 그치고 혼백이 그치면 어떤가는 신 역시 그친다. 정즉 월굴이다. 그침은 곧 하늘의 달의 동굴이다. 월굴이다. 그래요.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과 혼백이 동시에 그치는 일을 그래요. 달의 굴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왜 달의 굴이라 했을까? 그치면 무엇인가? 움직임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일단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게 되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고
다시 영혼이 인간의 마음에 복귀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겠죠. 어떤가는 신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이 되던 움직임이 정지하겠죠. 그때 혼백은 어디 있나요? 위에 가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죠. 숨는다, 얼굴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사라진다. 얼굴은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의 마음에서 숨는 거니까. 뭐 행위를 비유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능히 자유자재로 어떤가는 신과 합일이 가능해져 어떤가는 신과 의식으로의 왕래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면 혼백과 더불어 어떤가는 신이 항상 함께하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 했죠.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 해서 어떤가는 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가는 신은 역시 을의 작용을 일으킬 때마다 부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겠죠. 귀신의 조종을 받더라도. 근데 을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떤가는 신 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함께하니 참으로 어떤가는 신이 대리인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요. 혼백이 움직이면 어떤가는 신이 더불어 함께 움직이고, 어떤가는 신이 움직이면 역시 혼백이 더불어 함께 움직이니, 그러한 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곧 어떤가는 신의 움직임입니다. 혼백이 움직임을 거치면 어떤가는 신이 더불어 함께 거치고, 어떤가는 신이 움직임을 거치면 혼백이 역시 더불어 함께 거치니, 그치는 이런 혼백이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머무는 일을 가리킨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